냄새나는 당신이랑 단 1분도 살기 싫으니까 당장 나가. 여보, 내일이 제 환갑이에요. 며느라, 내가 줄 수 있는 건 이것밖에 없구나. 미안하다. 감사합니다, 어머님. 평생을 바쳐 뒷바라지하고 30년간 종갓집 맏며느리로 제사만 1년에 12번 지내며 살아온 나에게 남편이 제 환갑 선물로 던진 건 꽃자발이 아니라 이혼서류였습니다. 내 연녀와 새살림을 차리겠다며 제 짐을 빗속으로 내던지던 그날 치매 걸린 시어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제게 낡은 자개암 하나를 쥐어주셨습니다. 남편은 궁상맞게 그딴 쓰레기는 왜 챙기냐며 비웃고 침까지 뱉었지만 놈은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그 낡은 함 속에 제 인생을 180도 바꿔줄 아니놈이 평생 만져보지도 못할 100억짜리 비밀이 들어있었다는 사실을요. 3년 뒤 백화점 명품관 CEO가 된 제 앞에 노숙자 꼴을 한 전 남편이 나타나 사색이 되어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보, 내가 잘못했어. 제발 한 번만 살려줘. 과연 시어머니가 남겨주신 자개암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었을까요? 가장 비참했던 날 시작된 세상에서 가장 통쾌한 복수극, 시작 전 이 감동적인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장대비가 하늘에 구멍이라도 뚫린 듯 쏟아지는 밤이었습니다. 창문을 때리는 빗소리보다 더 날카로운 고함이 거실을 찢어놓고 있었죠. 내일이면 60번째 생일을 맞는 김영순의 앞에 생일상 대신 누런 서류 봉투가 거칠게 날아들었습니다. 박철수가 식탁을 주먹으로 쾅 내리치며 소리쳤습니다. 도장 찍어. 더는 긴 말하기 싫으니까 오늘 당장 정리해. 김영순이 떨리는 손으로 서류 봉투를 집어들며 울먹였습니다. 여보, 내일이 제 환갑이에요. 30년 넘게 산 부부인데 어떻게 하루아침에 이래요?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박철수가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헤치며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환갑? 그게 뭐 대수야? 나 정년 퇴직하고 이제 좀 내 인생 즐기겠다는데 당신이 걸리적거리잖아. 미라랑 새 아파트 들어가려면 이 집 지금 당장 비워줘야 해. 당신한테 줄 위자료 같은 거 없으니까 몸만 나가. 김영순이 박철수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매달렸습니다. 여보, 이러지 마세요. 이 집 팔면 저는 갈 곳도 없어요. 어머니는요? 치매 걸린 어머니는 어떡하고요? 박철수가 김영순을 발로 차내며 비웃었습니다. 노인네 걱정은 당신이 할 거 없어. 싼 요양병원 알아봐뒀으니까 내일 그리로 보낼 거야. 당신은 당신 앞가림이나 해. 그때였습니다. 박철수의 눈에 거실 한 구석에 놓인 낡은 라탄 바구니가 들어왔습니다. 김영순이 밤마다 잠이 안 올 때면 헌 옷을 풀어 다시 뜨개질을 하던 바구니였죠. 그 안에는 김영순의 손때가 묻은 대바늘과 색색의 실뭉치가 들어 있었습니다. 박철수가 바구니를 향해 성큼성큼 걸어가며 소리쳤습니다. 내가 저거 꼴 보기 싫다고 몇 번을 말했어. 하루 종일 궁상맞게 실타래나 풀고 앉아있고 재수가 없으려니까. 박철수가 발길질로 바구니를 걷어찼습니다. 와르르. 바구니가 뒤집히며 실뭉치들이 거실 바닥으로 나뒹굴었습니다. 대나무로 된 대바늘이 우지끈 소리를 내며 부러졌죠. 김영순에게는 유일한 친구이자 위로였던 도구들이 쓰레기처럼 흩어졌습니다. 김영순이 비명을 지르며 바닥으로 기어갔습니다. 안 돼요. 이거 내 건데. 유일한 내 낙인데. 김영순이 부러진 바늘을 가슴에 품고 오열했습니다. 하지만 박철수는 아랑곳하지 않고 현관문을 활짝 열어젖혔습니다. 미리 대기하고 있던 건장한 남자 2명이
흙 묻은 신발을 신은 채 거실로 들이닥쳤습니다. 내연녀 이미라가 부른 용역 직원들이었습니다. 박철수가 턱짓으로 집안을 가리키며 명령했습니다. 싹 다 꺼내. 이 여편네 물건은 모조리 밖으로 던져버려. 직원들이 김영순의 옷장 문을 열고 옷가지들을 마구잡이로 꺼내 종량제 봉투에 쓸어 담기 시작했습니다. 그릇이 깨지는 소리, 가구가 끌리는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김영수는 직원들의 다리를 붙잡고 사정했습니다. 이러지 마세요. 제발요. 아직 나갈 준비도 안 됐는데. 직원이 김영순을 밀치며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아줌마, 우리도 돈 받고 하는 일이니까 좋게 나갑시다. 사장님이 오늘 중으로 짐 다 빼라고 하셨어. 거실은 순식간에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김영수는 헝클어진 머리를 한 채 멍하니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안방 문이 끼익하고 열리더니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겁에 질린 표정으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시어머니 최옥분이었습니다. 최옥분이 덜덜 떨리는 손으로 문틀을 잡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도둑. 도둑이냐? 철수야, 집에 도둑이 들었어. 박철수가 최옥분을 쳐다보지도 않고 소리쳤습니다. 엄마는 방에 들어가 있어. 나오지 마. 최옥분이 움찔하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치매로 정신이 오락가락했지만 아들이 며느리를 내쫓고 자신마저 낯선 곳으로 보내려 한다는 공포감은 본능적으로 느낀 듯 했습니다. 최옥분의 눈동자가 불안하게 흔들렸습니다. 김영순이 비틀거리며 일어나 최옥분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털썩 큰 절을 올렸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못나서 어머니 끝까지 못 모셔요. 저 쫓겨나요, 어머니. 김영순의 눈물이 마룻바닥을 적셨습니다. 최옥분은 멍하니 엎드린 며느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초점 없던 최옥분의 눈에 순간적으로 맑은 기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최옥분이 잽싸게 몸을 돌려 장롱 깊숙한 곳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최옥분이 비단 보자기에 쌓인 무언가를 꺼내 들고 김영순에게 다가왔습니다. 아가, 영순아. 일어나 봐라. 김영순이 눈물 범벅이 된 얼굴을 들었습니다. 어머니? 최옥분이 품에 안고 있던 것을 김영순의 가슴팍에 억지로 밀어 넣었습니다. 칠이 다 벗겨진 낡은 자개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녹이 쓴 무거운 제단 가위가 올려져 있었죠. 최옥분이 김영순의 손을 꽉 쥐며 속삭였습니다. 가져가라. 얼른 가져가. 그 모습을 본 박철수가 눈을 번뜩이며 달려왔습니다. 뭐야? 노인네가 꼬깃꼬깃 숨겨둔 쌈짓돈이라도 주는 거야? 이리 내놔. 박철수가 거친 손길로 자개함을 낚아채려 했습니다. 그 순간 최옥분이 짐승 같은 소리를 내며 박철수의 팔을 할퀴었습니다. 이 썩을 놈아. 손대지 마. 이건 내 며느리 거야. 박철수가 비명을 지르며 팔을 움켜쥐었습니다. 아, 이 노망난 노인네가 진짜. 최옥분은 아들의 고함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김영순의 등을 현관 쪽으로 떠밀었습니다. 치매 노인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악력이었습니다. 최옥분이 김영순의 귀에 대고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아가, 이건 돈보다 귀한 네 밥줄이다. 저놈 주지 말고 네가 가져가서 네 꿈을 펴라. 알겠지? 절대 뺏기지 마라. 김영순이 떨리는 목소리로 되물었습니다. 어머니, 이게 무슨... 하지만 최옥분의 눈빛은 이미 다시 흐릿해져 있었습니다. 최옥분은 다시 벽을 보고 돌아누우며 어린아이처럼 웅얼거렸습니다. 배고파. 밥 줘. 직원들이 김영순의 짐이 담긴 박스를 현관 밖으로 내던졌습니다. 박철수가 현관문을 활짝 열고 김영순을 잡아 끌었습니다. 안 나가고 뭐해? 당장 꺼져.
박철수가 김영순의 등을 거칠게 밀쳤습니다. 김영순은 빗물이 흥건한 아파트 복도 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품에 안은 자괴함이 바닥에 부딪히지 않게 하려고 김영순은 몸을 웅크려 충격을 온몸으로 받아냈습니다. 쿵!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천둥 소리처럼 울렸습니다. 곧이어 도어락이 잠기는 경쾌한 전자음이 들려왔습니다. 띠리릭. 김영수는 빗물과 눈물로 젖은 채 굳게 닫힌 문을 바라보았습니다. 30년을 쓸고 닦았던 집이었습니다. 이제 그 안에는 자신의 편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손잡이가 고장난 낡은 캐리어 하나와 시어머니가 목숨 걸고 지켜준 낡은 자개함만이 김영순의 곁에 남아 있었습니다. 김영순이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갈 데가 없는데. 김영순은 아파트를 빠져나와 무작정 걸었습니다. 갈 곳이라곤 근처에 있는 재래시장뿐이었습니다. 평소 장을 보러 다니던 익숙한 길이었지만 비 오는 밤의 시장 골목은 낯설고 무서웠습니다. 생선 가게 처마 밑 비를 피할 수 있는 좁은 공간이 보였습니다. 김영수는 그곳에 쭈그리고 앉았습니다. 비린내가 코를 찔렀지만 찬 비를 피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다행이었습니다. 김영순이 덜덜 떨리는 손으로 품에 안은 자개함을 쓰다듬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왜 이것을 밥줄이라고 했을까요? 그저 노망난 소리였을까요? 김영순이 젖은 옷소매로 자개함의 물기를 닦으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어머니, 저 이제 어떻게 살아요? 무서워요, 어머니. 빗줄기는 점점 더 거세졌고 화려하게 빛나는 아파트 단지의 불빛이 김영순의 초라한 모습 위로 그림자를 길게 드리웠습니다. 내일이면 환갑인 여자의 인생이 차가운 시장 바닥에서 다시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시장통 뒷골목, 보일러도 들어오지 않는 단칸방의 새벽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눅눅한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찌르는 방 한가운데 김영순이 젖은 옷을 말릴 새도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무릎 위에는 어젯밤 시어머니가 목숨 걸고 지켜준 낡은 자개함이 놓여 있었죠. 김영순이 떨리는 손으로 자개함의 고리를 풀었습니다. 달칵! 경쾌한 소리와 함께 뚜껑이 열렸습니다. 김영순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게 다 뭐람? 돈다발이나 금반지를 기대한 건 아니었지만 내용물은 너무나 뜻밖이었습니다. 함 안에는 윤기가 흐르는 붉은색, 푸른색 털실 뭉치 몇 개와 손잡이가 녹슨 재단 가위, 그리고 겉표지가 낡아 너덜너덜해진 가죽 노트 한 권이 들어있을 뿐이었습니다. 김영순이 실뭉치를 집어들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그냥 실이 아니네. 솜털처럼 가볍고 따뜻한 게 아주 비싼 것 같은데. 김영수는 조심스럽게 가죽 노트를 펼쳤습니다. 누렇게 바랜 종이 위에는 꼼꼼한 필체가 빼곡했습니다. 첫 장에는 굵은 펜으로 쓴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1980년 파리의 붉은 노을을 기억하며 내 꿈을 여기에 묻는다. 김영순이 손으로 글씨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글씨네. 파리. 어머니가 파리를 꿈꾸셨어? 장을 넘기자 알 수 없는 숫자와 배합표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양파 껍질 3소목일 치자, 이쪽 0.5 같은 염색 재료의 비율과 실을 꼬는 방향, 온도를 맞추는 법까지 상세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단순한 뜨개질 도안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에 없는 색을 만들어내는 5분만의 비밀 레시피였죠. 김영순이 노트를 가슴에 품고 흐느꼈습니다. 어머니, 평생 부엌에서 간장 종지만 나르시더니 이런 걸 가슴에 품고 사셨어요? 저한테 밥줄이라고 하신 게 이거였어요? 김영수는 눈물을 닦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춥다고 웅크리고 있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김영순이 녹슨 가위를 손에 쥐며 다짐하듯 말했습니다. 해볼게요. 어머니가 못다한 꿈, 제가 한번 해볼게요. 이대로 굶어 죽을 순 없잖아요. 그날부터 김영수는 시장을 쏘다녔습니다. 한약방에 가서 소목과 치자를 사고 그릇가게에서 커다란 양은 냄비를 샀습니다. 좁은 단칸방은 곧 염색 공방으로 변했습니다. 보글보글 냄비에서 붉은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김영수는 노트에 적힌 대로 시간을 재고 온도를 맞추며 실을 삶았습니다. 땀방울이 이마에 맺혀 턱으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손톱 밑이 붉게 물들고 손가락이 퉁퉁 부르텄지만 김영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김영순이 냄비 속에 실을 건져 올리며 탄성을 질렀습니다. 세상에, 이 색깔 좀 봐. 핏빛도 아니고 장미색도 아닌 게 꼭 저녁 노을 같네. 그것은 노트에 적힌 옥분 레드였습니다. 깊고 오묘한 붉은색이 단칸방의 어둠을 밝히는 듯 했습니다. 김영수는 젖은 실을 말리고 밤새 대바늘을 놀렸습니다. 시어머니의 도안을 요즘 유행에 맞게 조금 고쳐서 붉은색 카디건을 짜기 시작했죠. 한 코 한 코. 김영순의 손끝에서 예술 작품이 탄생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김영수는 시장 구석 빈 점포 앞에 돗자리를 깔았습니다. 자신이 만든 니트와 수세미, 목도리 몇 개를 진열해 놓았죠. 지나가던 사람들이 힐끔거렸습니다. 시장을 보러 나온 뽀글머리 아주머니가 발길을 멈추고 물었습니다. 아줌마, 이 빨간 옷은 얼마요? 색깔이 참 곱네. 김영순이 자리에서 일어나 옷매무새를 다듬으며 공손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손님. 이거 제가 직접 염색해서 뜬 건데 30만 원이에요. 캐시미어라서 아주 따뜻해요. 아주머니가 소스라치게 놀라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뭐라고? 30만 원? 아이고, 아줌마가 정신이 나갔나 봐. 시장통에서 무슨 30만 원이야? 백화점도 아니고. 옆에 있던 다른 손님도 거들었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다이소 가면 5천 원이면 사는 걸. 그리고 색깔이 너무 튀어서 촌스러워. 이걸 누가 입어? 손님들은 혀를 차며 자리를 떴습니다. 김영순의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습니다. 아니에요. 입어보시면 달라요. 정말 좋은 실인데. 김영순의 목소리는 웅성거리는 시장 소음에 묻혀버렸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단 한 벌도 팔리지 않았습니다. 찬바람이 불어와 돗자리 위에 먼지만 날렸습니다. 같은 시각 공항 출국장. 박철수가 선글라스를 끼고 화려한 원피스를 입은 이미라의 허리를 감싸 안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곁에는 명품 로고가 박힌 여행 가방이 여러 개 놓여 있었죠. 이미라가 박철수의 볼을 꼬집으며 애교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자기야, 우리 진짜 가는 거야? 나 너무 설레. 박철수가 껄껄 웃으며 이미라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그럼 내 퇴직금 다 털어서 가는 건데 제대로 놀다 와야지. 골프도 치고 맛있는 것도 먹고. 이미라가 문득 생각난 듯 물었습니다. 근데 어머니는 요양원 잘 들어가셨어? 나중에 딴소리 나오는 거 아니야? 박철수가 손을 휘휘 내저으며 귀찮다는 듯 대답했습니다. 아유, 걱정 마. 경기도 쪽에 아주 싼 데 하나 잡아서 넣어드렸어. 면회도 안 되는 데라 귀찮게 연락 올 일도 없어. 거기서 주는 밥이나 드시다가 가시겠지 뭐. 잊어버려. 박철수는 늙은 어머니를 고려장하듯 버려두고 죄책감 하나 없이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다시 시장 골목. 어둠이 내려앉은 시장은 적막했습니다. 상점들이 하나둘 문을 닫고 셔터를 내렸습니다. 김영수는 팔리지 않은 옷들을 주섬주섬 챙겨 가방에 넣었습니다.
다리가 저려와 일어나기도 힘들었죠. 옆 가게 건어물 사장이 셔터를 내리다 말고 김영순을 보며 혀를 찼습니다. 아주머니, 내일도 나오게? 여기는 싼 맛에 오는 데라 그런 비싼 건 안 팔려. 괜히 힘 빼지 말고 다른 일 알아봐요. 김영순이 짐을 챙겨들며 힘없이 웃었습니다. 그래도 시작했으니까 끝은 봐야죠. 수고하세요. 김영수는 터덜터덜 단칸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춥고 배가 고팠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눕지 않았습니다. 다시 냄비에 물을 올리고 이번에는 푸른색 염료를 풀었습니다. 김영순이 노트 속 시어머니의 글씨를 손가락으로 짚어가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어머니, 사람들은 촌스럽대요. 비싸대요. 근데 저는 알아요. 이게 진짜라는 거, 어머니가 틀리지 않았다는 거 제가 꼭 보여줄게요. 김영순의 눈빛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방 안의 붉은 실타래가 형광등 불빛을 바다보석처럼 반짝였습니다. 모두가 잠든 시간 김영순의 공방은 이제 막 뜨거워지고 있었습니다. 세상이 아직 몰라보는 명품이 그 좁은 방 안에서 한 코 한 코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영순이 시장 구석에 자리를 잡은 지 어느덧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영순의 좌판 앞은 여전히 썰렁하기만 했습니다. 찬바람이 숭숭 들어오는 시장통 바닥에서 영순은 식어버린 도시락을 꾸역꾸역 목구멍으로 넘기고 있었죠. 옆 가게 건어물 사장 박 씨가 혀를 차며 다가왔습니다. 아이고, 김 사장. 오늘도 개시 못했어? 벌써 월세 낼 날짜 다가오는데 어쩌려고 그래? 김영순이 먹던 숟가락을 내려놓고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러게요. 죄송해요, 박 사장님. 이번 달 월세는 조금 늦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어떻게든 마련해 볼게요. 박 씨가 먼지 털이개로 마른 오징어를 털며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니, 내가 뭐라 그러는 게 아니고 옷이 너무 비싸다니까? 시장 아줌마들이 무슨 30만 원짜리 니트를 입어. 그냥 남들처럼 5천 원짜리 수세미나 많이 떠서 팔라니까 고집은 참. 김영수는 대답 대신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타협할 수는 없었습니다. 시어머니 옥분의 비법으로 염색한 실은 원가만 해도 만만치 않았고 무엇보다 헐값에 팔아치우기엔 어머니의 꿈이 너무 귀했으니까요. 그때였습니다. 시장 입구 세탁소 쪽에서 젊은 여자의 날카로운 비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장님, 이게 얼마짜리 옷인데 이러시면 어떡해요? 김영순과 박 씨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화려한 화장에 명품 가방을 든 20대 아가씨, 이미진이 울상을 짚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붉은색 니트 한 벌이 들려 있었는데 한쪽 어깨 부분이 흉하게 뜯겨나가고 커피 얼룩으로 엉망이 된 상태였죠. 세탁소 주인이 난처한 표정으로 손사래를 치며 말했습니다. 아가씨, 이건 나도 못해. 실이 다 사가서 꿰맬 수도 없고 무엇보다 이 색깔을 맞출 수가 없어. 이건 특수 염색이라서 세탁소에서는 손 못 대요. 이미진이 발을 동동 구르며 울먹였습니다. 이거 한정판이라서 이제 구하지도 못한단 말이에요. 돈은 얼마든지 드릴 테니까 제발 좀 살려주세요. 네. 세탁소 주인은 도저히 안 되겠는지 문을 닫고 들어가 버렸습니다. 이미지는 세탁소 문 앞에 털썩 주저앉아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힐끔거렸지만 아무도 선뜻 나서지 않았습니다. 김영순이 자리에서 일어나 옷매무새를 다듬으며 이미진에게 다가갔습니다. 박 씨가 뒤에서 불렀습니다. 김 사장, 나서지 마. 저런 비싼 옷 잘못 건드렸다가 물어내라고 하면 어쩌려고 그래. 김영수는 박 씨의 말을 뒤로하고 이미진 앞에 쭈그리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아가씨, 그 옷, 제가 좀 봐도 될까요? 이미진이 눈물 젖은 얼굴을 들며 쏘아붙였습니다. 아주머니는 누구세요? 세탁소 사장님도 못한다는데 아주머니가 뭘 안다고 그러세요? 김영수는 아랑곳하지 않고 이미진의 손에 들린 니트를 살폈습니다. 손끝에 닿는 감촉, 그리고 커피 얼룩 사이로 보이는 오묘한 붉은빛. 김영순의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습니다. 옥분의 노트에 적혀 있던 바로 그 배합, 노을빛 레드와 정확히 일치하는 색감이었습니다. 김영순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거 살릴 수 있어요. 이 색깔 제가 낼 수 있습니다. 이미진이 코웃음을 치며 대답했습니다. 네, 이 색깔을요? 이거 프랑스 장인이 직접 염색한 실이라서 한국에는 없어요. 아주머니가 무슨 수로? 김영순이 자신의 좌판을 가리키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저기 제 가게에 걸린 옷들 한번 보세요. 믿기지 않으면 안 맡기셔도 됩니다. 하지만 저한테 맡기시면 이 얼룩도 없애고 뜯어진 곳도 감쪽같이 메워드릴게요. 이미지는 반신반의하며 김영순의 좌판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낡고 초라한 좌판이었지만 그곳에 걸린 옷들에서 뿜어져 나오는 색감은 백화점 명품관에서도 본 적 없는 깊고 우아한 빛깔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미진이 홀린 듯 일어나 김영순의 좌판으로 걸어갔습니다. 붉은색 카디건을 만져보던 이미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거 아주머니가 직접 만드신 거예요? 색감이 어떻게 이래요? 김영순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천연 재료로 직접 염색해서 뜬 겁니다. 아가씨 옷 저한테 맡겨보세요. 수선비는 마음에 들면 그때 주세요. 이미지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옷을 건넸습니다. 알겠어요. 믿져야 본전이니까. 제발 망치지만 말아주세요. 김영수는 그 길로 단칸방으로 달려갔습니다. 자개함을 열고 옥분의 노트에 적힌 배합 비율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소목과 꼭두선이를 섞고 물 온도를 미지근하게 맞췄습니다. 냄비에서 붉은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김영수는 땀을 뻘뻘 흘리며 실을 염색하고 돋보기를 쓴 채 한 땀 한 땀 뜯어진 니트를 기워나갔습니다. 다음 날 오후 이미진이 다시 시장을 찾았습니다. 기대 반 걱정 반으로 김영순의 좌판 앞에 섰죠. 아주머니, 제 옷 다 됐나요? 김영순이 보자기에 싸둔 옷을 꺼내 펼쳤습니다. 자, 확인해 보세요. 이미진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커피 얼룩이 있던 자리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뜯겨나갔던 어깨 부분에는 원래 디자인보다 더 세련된 장미꽃 패턴의 자수가 놓여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건 색감이었습니다. 새로 덧댄 실의 색이 원래 옷과 완벽하게, 아니 오히려 더 깊이 있게 어우러져 있었으니까요. 이미진이 옷을 받아들고 소리쳤습니다. 대박! 말도 안 돼. 이거 진짜 제 옷 맞아요? 수선한 티가 하나도 안 나잖아요. 아니, 원래보다 더 예뻐졌어요. 옆에서 지켜보던 건어물 사장 박 씨도 눈을 비비며 거들었습니다. 어잉, 그 걸레짝 같던 옷이 새 옷이 됐네? 김 사장 솜씨가 보통이 아니구만. 이미진이 지갑을 열어 5만 원짜리 지폐를 몽땅 꺼내 김영순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사장님, 이건 수선비예요. 그리고 저기 걸린 카디건이랑 조끼도 다 주세요. 제가 다 살게요. 김영순이 손사래를 치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수선비는 3만 원만 받으면 돼요. 이렇게 많이는 안 받습니다. 하지만 이미지는 막무가내였습니다. 아니에요. 이건 예술 작품이에요. 사장님, 제가 사진 좀 찍어도 되죠? 이미지는 그 자리에서 김영순이 작업하는 모습과 좌판에 걸린 옷들을 핸드폰으로
열심히 찍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팔로워가 수십만 명인 유명한 패션 인플루언서였습니다. 이미진이 흥분한 목소리로 핸드폰에 대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진짜 대박인 곳 찾았어요. 재래시장 구석에 한국의 샤넬이 숨어 있었다니까요. 이 색감 좀 보세요. 미쳤어요, 진짜. 이미지는 실시간으로 SNS에 사진과 글을 올렸습니다. 시장 구석에 숨은 색감 장인, 할머니 니트의 반란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은 올라가자마자 좋아요 숫자가 미친 듯이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김영순의 낡은 피처폰이 쉴 새 없이 울려대기 시작했습니다. 모르는 번호로 문자가 빗발쳤습니다. 사장님, 그 빨간 니트 택배되나요? 내일 아침에 가면 살 수 있나요? 주소가 정확히 어디예요? 김영수는 영문을 몰라 어리둥절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8시, 김영순이 평소처럼 낡은 수레에 짐을 싣고 시장 입구에 들어섰을 때였습니다. 평소라면 텅 비어 있어야 할 골목에 낯선 풍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화려한 옷을 입은 20대 아가씨들부터 고급 승용차를 타고 온 사모님들까지 수십 명의 사람들이 김영순의 빈 좌판 앞에 길게 줄을 서 있었던 겁니다. 건어물 사장 박 씨가 눈이 휘둥그레져서 달려왔습니다. 김 사장, 이게 다 무슨 난리야? 이 사람들이 다 김 사장 기다리는 손님들이래. 줄 서 있던 사람들 중 한 명이 김영순을 발견하고 소리쳤습니다. 저기 오신다. 사장님, 저 미진 언니 인스타그램 보고 왔어요. 사장님, 저도 그 빨간 카디건 짜주세요. 사람들이 김영순을 향해 우르르 몰려들었습니다. 김영순은 얼떨떨한 표정으로 짐수레를 꽉 잡았습니다. 차갑고 쓸쓸했던 시장 골목이 김영순의 등장과 함께 뜨거운 열기로 가득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김영순이 하늘을 올려다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 보고 계세요? 사람들이 우리 옷을 찾아요. 김영순의 눈가에 맺힌 눈물이 아침 햇살을 바다보석처럼 빛났습니다. 바야흐로 옥분 레드의 기적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밀려드는 주문 폭주에 김영순의 작은 단칸방은 발 디딜 틈조차 없었습니다. 쉴 새 없이 울려대는 전화벨 소리가 시장 골목의 아침을 깨웠습니다. 김영순 혼자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물량이었습니다. 실을 염색하고 옷을 뜨고 포장해서 택배를 보내는 일까지 몸이 10개라도 모자랐죠. 김영순이 땀을 비오듯 흘리며 전화기를 붙잡고 사정했습니다. 네, 손님. 죄송해요. 지금 주문하시면 2주는 기다리셔야 해요. 네, 최대한 빨리 보내드릴게요. 전화를 끊자마자 또 다른 전화가 울렸습니다. 김영순이 한숨을 쉬며 이마에 땀을 훔칠 때였습니다. 드르륵 문이 열리더니 건어물 가게 박 사장이 씩씩거리며 들어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낡은 장부가 들려 있었죠. 박 사장이 장부를 탁자 위에 탁 내려놓으며 소리쳤습니다. 아이고, 김 사장. 답답해서 내가 못 보겠어. 전화 받느라 옷은 언제 뜰 거야? 이리 줘봐. 박 사장은 김영순의 손에서 수화기를 낚아채더니 능숙하게 응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예. 옥분내 니트입니다. 빨간 카디건이요? 사이즈가 어떻게 되시죠? 예, 입금 확인되셨고요. 김영순이 놀란 눈으로 쳐다보자 이번에는 생선가게 아주머니들이 우르르 몰려들어왔습니다. 비린내 나는 앞치마를 벗어던지고 깨끗한 손으로 박스 테이프를 들고 있었죠. 생선가게 김씨 아줌마가 바닥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포장은 기가 막히게 하잖아. 김 사장은 실이나 염색해. 송장은 우리가 붙일 테니까. 김영순이 울컥하며 말했습니다. 아니,
다들 장사는 어쩌시고요. 이러시면 제가 너무 죄송해서 박 사장이 전화를 받으며 퉁명스럽게 대꾸했습니다. 김 사장 가게에 손님이 줄을 서야 우리 가게 건어물도 하나씩 사가고 그러는 거지. 이게 다 상부상조야. 잔말 말고 옷이나 예쁘게 만들어봐. 시장통 사람들의 투박하지만 따뜻한 정이 김영순의 좁은 방을 가득 채웠습니다. 시장은 거대한 공방으로 변했습니다. 건어물 가게는 물류 창고가 되었고 생선 가게 아주머니들은 포장팀이 되었습니다. 김영수는 그 믿음직한 등 뒤에서 오직 옷에만 집중할 수 있었죠. 며칠 뒤 김영수는 구청으로 향했습니다. 정식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상호명을 적는 란 앞에서 김영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펜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어머니 덕분이에요. 김영수는 꾹꾹 눌러 썼습니다. 옥분앤드영 시어머니 최옥분과 며느리 김영순의 이름을 나란히 올린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브랜드의 탄생이었습니다. 수익금이 통장에 쌓이자마자 김영순이 가장 먼저 달려간 곳은 백화점이 아닌 은행이었습니다. 현금을 두둑이 찾은 김영순은 택시를 잡아타고 경기도 외곽으로 향했습니다. 박철수가 시어머니를 버렸다는 그 무허가 요양원이었죠. 도착한 요양원은 산속 깊은 곳에 있는 컨테이너 건물 같았습니다. 입구에서부터 퀴퀴한 지린내와 곰팡이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김영수는 코를 막으며 관리실 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김영순이 날선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최옥분 할머니 어디 계세요? 며느리 됩니다. 관리인은 텔레비전을 보며 건성으로 대답했습니다. 최옥분, 저기 끝방에 가봐요. 근데 식사 시간 아니면 면회 안 되는데. 김영수는 관리인의 말을 무시하고 복도를 뛰었습니다. 끝방 문을 열자 훅 끼쳐오는 악취에 숨이 턱 막혔습니다. 햇빛 한 점 들지 않는 좁은 방, 여러 명의 노인이 짐짝처럼 누워있는 침대 구석에 뼈만 앙상하게 남은 최옥분이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김영순이 비명을 지르며 달려갔습니다. 어머니 저 왔어요. 영순이 왔어요. 최옥분은 며느리의 목소리도 알아듣지 못한 채 허공만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기저귀를 언제 갈았는지 모를 축축한 이불, 욕창이 생겨 짓무른 등 김영순의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김영순이 이불을 걷어내며 울부짖었습니다. 세상에, 사람을 이렇게 만들어놔? 이 천벌 받을 놈들. 소란을 듣고 달려온 원장이 인상을 찌푸리며 소리쳤습니다. 아니, 보호자분,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밀린 병원비나 내고 데려가든지 하세요. 김영순이 가방에서 현금 봉투를 꺼내 원장의 얼굴에 집어 던졌습니다. 돈 가져라. 다 가져. 내 어머니 몸에 털끝 하나라도 더 건드리면 내가 당신들 가만 안 둬. 경찰에 신고해서 싹 다 문 닫게 할 거야. 봉투에서 5만 원권 지폐들이 우수수 쏟아졌습니다. 원장은 돈을 줍느라 정신이 없었고 김영수는 그 틈에 최옥분을 업었습니다. 깃털처럼 가벼운 무게에 김영수는 또 한 번 목이 메었습니다. 어머니 가요. 이제 집에 가요. 제가 늦어서 죄송해요. 김영수는 최옥분을 서울의 시설 좋은 요양병원 VIP 병동으로 모셨습니다. 깨끗이 목욕을 시켜드리고 자신이 직접 짠 보드라운 내복을 입혀드렸죠. 따뜻한 햇살이 들어오는 창가 침대에 누운 최옥분의 표정이 한결 편안해 보였습니다. 한편 같은 시각, 강남의 한 오피스텔. 박철수는 머리를 감싸 쥐고 바닥을 구르고 있었습니다. 아, 이게 뭐야? 마이너스 90%가 말이 돼? 내 돈, 내 퇴직금. 노트북 화면에는
파란색 화살표가 곤두박질 치는 코인 차트가 띄워져 있었습니다. 내 연녀 이미라가 무조건 10배 간다고 꼬드겨 전 재산을 넣었던 자코인이 상장 폐지된 것이었습니다. 박철수가 핏발선 눈으로 이미라를 노려보며 소리쳤습니다. 아, 너 이거 확실하다며. 내 돈 다 어디 갔어? 물어내. 내 집 판 돈 내놔. 이미라는 거울을 보며 태연하게 화장을 고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옆에는 이미 싸둔 짐 가방이 놓여 있었죠. 이미라가 립스틱을 다듬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누가 투자를 강요했어? 자기가 좋아서 해놓고 왜 나한테 난리야? 늙은이가 눈치도 없네. 돈 떨어졌으면 주제 파악이나 해. 박철수가 믿을 수 없다는 듯 입을 벌렸습니다. 뭐라고? 너 지금 나한테 늙은이라고 했냐? 이미라가 가방을 챙겨들며 비웃었습니다. 그래, 돈도 없고 능력도 없는 늙은이. 질척거리지 말고 꺼져. 이 오피스텔 내 명의인 거 알지? 비밀번호 바꿀 거니까 다시는 얼씬도 하지 마. 아, 이미라, 거기 안 서. 박철수가 달려들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풀려 그만 꼬꾸라지고 말았습니다. 쾅 닫히는 현관문 소리가 박철수의 비명소리를 삼켜버렸습니다. 다시 김영순의 작업실. 김영순은 깔끔한 정장 차림의 남자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국내 최고 백화점의 명품관 바이어였습니다. 바이어가 계약서를 내밀며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대표님, 저희 백화점 1층 메인 자리를 드리겠습니다. 오픈핸드형 팝업 스토어 꼭 진행해 주십시오. 지금 대표님 옷을 입고 싶어서 강남 사모님들이 난리입니다. 김영순이 떨리는 손으로 펜을 잡았습니다. 시장 좌판에서 천대받던 붉은 실타래가 이제 대한민국 최고의 무대에 오를 준비를 마친 것이었습니다. 김영순이 계약서에 서명을 마치고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조건이 하나 있어요. 패션쇼 모델은 전문 모델 말고 제가 원하는 분들로 세우고 싶습니다. 바이어가 의아한 듯 물었습니다. 원하시는 분들이라뇨? 김영순이 창밖의 시장 골목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저를 여기까지 오게 해준 분들이요. 진짜 옷은 진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입어야 빛나는 법이니까요. 저녁이 되자 김영수는 다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잠들어 있는 최옥분의 손을 잡고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어머니, 우리 해냈어요. 이제 어머니 이름이 걸린 가게가 백화점에 들어가요. 사람들이 어머니가 만든 색깔을 보고 다들 예쁘대요. 어머니 꿈. 제가 반은 이뤘어요. 최옥분이 꿈결인 듯 옅은 미소를 지으며 웅얼거렸습니다. 곱다. 우리 아가. 김영수는 시어머니의 주름진 손등에 얼굴을 묻고 행복한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옥 같았던 바닥을 치고 올라온 두 여자의 인생이 이제 막 가장 화려한 꽃을 피우려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꽃길 끝에는 몰락한 박철수와의 비극적인 재회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김영수는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명품 백화점 앞 오픈 시간이 되려면 아직 한참이나 남은 이른 아침부터 긴 줄이 건물을 휘감고 있었습니다. 명품 가방을 사려는 줄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시니어 니트 브랜드 오픈핸드형의 팝업 스토어 오픈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죠. 철커덕. 백화점 셔터가 올라가자마자 사람들이 우르르 매장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1층 메인홀 가장 눈에 띄는 자리에 오픈핸드형의 간판이 보석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김영수는 세련된 검은색 정장 차림으로 매장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쭈그리고 앉아 찬밥을 먹던 시장통 아줌마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머리를 우아하게 올리고 진주 귀걸이를 한 그녀에게서
범접할 수 없는 기품이 흘러넘쳤습니다. 미진이 흥분한 얼굴로 김영순에게 달려왔습니다. 대표님, 대박이에요. 준비한 물량이 오전 중에 다 나갈 것 같아요. 지금 공장에 추가 주문 넣어야 해요. 김영순이 미진의 손을 잡으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서두르지 마세요. 우리 옷은 기다림이 필요한 옷이니까요. 손님들에게 차 한 잔씩 대접하면서 천천히 안내해드려요. 오후 2시 백화점 중앙홀이 어두워지고 화려한 조명이 켜졌습니다. 브랜드 런칭 기념 패션쇼가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객석에는 유명 연예인들과 패션계 거물들이 가득 앉아 있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죠. 사회자의 안내 멘트가 울려 퍼졌습니다. 지금부터 옥브랜드영의 첫 번째 컬렉션, 시장의 색을 시작합니다. 음악이 흐르고 런웨이 입구에서 모델들이 걸어 나왔습니다. 사람들은 눈을 의심했습니다. 키 크고 마른 전문 모델들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시니어 모델이었습니다. 생선 가게 김씨 아주머니가 붉은색 니트 원피스를 입고 수줍게 걸어 나왔습니다. 건어물 가게 박 사장은 중절모에 근사한 카디건을 걸치고 지팡이를 짚은 채 당당하게 걸었죠. 시장통에서 김영순을 도왔던 그 투박한 손과 주름진 얼굴들이 김영순의 옷을 입자 세상 그 어떤 모델보다 아름답게 빛났습니다. 객석에서 환호성과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와, 진짜 멋있다. 우리 엄마 입혀드리고 싶어. 진정성 있는 무대에 사람들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쇼가 절정으로 치달을 때쯤 조명이 무대 중앙을 비췄습니다. 김영순이 휠체어를 밀며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휠체어에는 백발이 성성한 최옥분이 앉아 있었습니다. 최옥분은 김영순이 밤새워 만든 세상에 단 한 벌뿐인 옥분 레드 색상의 캐시미어 롱 코트를 입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조명 아래서 붉은 코트는 마치 살아있는 불꽃처럼 강렬하게 타올랐습니다. 김영순이 휠체어를 멈추고 관객들을 향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여러분, 이 아름다운 색깔은 제 솜씨가 아닙니다. 50년 전 가난과 시집살이 때문에 꿈을 접어야 했던 한 여자의 눈물과 한이 만들어낸 색입니다. 김영순이 휠체어에 앉은 최옥분의 어깨를 감싸며 말을 이었습니다. 저를 버린 가족이 아니라 저를 끝까지 지켜준 제 어머니 최옥분 여사의 꿈입니다. 우레와 같은 함성이 백화점이 떠나갈 듯 울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멍하니 허공만 바라보던 최옥분의 눈동자에 조명빛이 맺혔습니다. 익숙한 무대, 환호하는 사람들, 그리고 자신을 감싸고 있는 부드러운 실의 감촉. 그 모든 자극이 최옥분의 뇌리 깊은 곳에 잠들어 있던 기억을 깨운 것일까요? 최옥분이 떨리는 손을 들어 김영순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객석을 향해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치매 노인의 흐릿한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젊은 시절 파리 유학을 꿈꾸던 디자이너 최옥분의 맑고 총명한 눈빛이었습니다. 최옥분이 마이크에 대고 쉰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내 아들은 나를 버렸습니다. 장내가 순식간에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김영순이 놀라서 시어머니를 쳐다보았습니다. 어머니? 최옥분이 김영순을 올려다보며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제 뱃속으로 낳은 아들놈은 늙고 병든 애미를 쓰레기처럼 버렸습니다. 하지만 피 한 방울 안 섞인 이 아이가 나를 살렸습니다. 내 꿈을 이뤄줬습니다. 최옥분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툭툭 떨어져 붉은 코트를 적셨습니다. 영순아, 내 아가, 너는 오늘부터 며느리가 아니다. 내 딸이다. 누가 뭐래도 네가 내 진짜 딸이다.
김영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어머니, 엄마. 두 여자는 서로를 끌어안고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관객들도 눈물을 훔치며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단순한 패션쇼가 아니었습니다. 버림받은 두 여자가 서로를 구원하고 마침내 세상의 주인공으로 우뚝 서는 감동의 드라마였습니다. 이 극적인 장면은 방송사 카메라를 통해 전국으로 생중계되고 있었습니다. 뉴스 속보 자막이 화면 하단에 흘러갔습니다. 화제의 브랜드 옥브랜드형,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기적 같은 인생 역전. 같은 시각, 서울역 근처의 허름한 찜질방. 박철수는 며칠째 씻지 못해 떡진 머리에 구멍난 러닝셔츠 차림으로 식당 구석에 처박혀 있었습니다. 그의 앞에는 다 불어터진 컵라면 하나가 놓여 있었죠. 내 연녀에게 전 재산을 뜯기고 쫓겨난 뒤 그에게 남은 건 주머니 속 동전 몇 개뿐이었습니다. 박철수가 젓가락으로 라면 면발을 휘적거리며 멍하니 텔레비전을 올려다보았습니다. A씨, 재미없게 뉴스만 나오고 지랄이야. 채널을 돌리려던 박철수의 손이 허공에서 딱 멈췄습니다. 화면 가득 잡힌 클로즈업 샷. 너무나 익숙한 얼굴이었습니다. 저거. 박철수가 눈을 비비고 다시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세련된 정장을 입고 환하게 웃고 있는 여자, 김영순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 휠체어에 앉아 우아하게 손을 흔드는 노인, 자신이 요양원에 버렸던 어머니 최옥분이었습니다. 박철수가 덜덜 떨리는 손으로 컵라면을 엎어버렸습니다. 아, 뜨거워. 아니, 이게 뭐야? 엄마, 영순이? 뜨거운 국물이 허벅지에 쏟아졌지만 박철수는 고통도 잊은 채 텔레비전 앞으로 기어갔습니다. 화면 하단에 자막이 떴습니다. 매출 100억 신화, K니트의 여왕 김영순 대표. 박철수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100억? 저게 다 돈이야? 저 사람들이 입고 있는 게 내가 발로 찼던 그 뜨개질이라고? 뉴스 앵커의 멘트가 박철수의 귀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네,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친딸로 선언하는 감동적인 순간이었습니다. 두 분의 성공 스토리, 정말 영화가 따로 없네요. 박철수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질투와 후회, 그리고 탐욕이 뒤섞인 감정이 뱃속에서부터 치밀어 올랐습니다. 박철수가 화면 속 김영순을 향해 삿대질을 하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 김영순,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내가 네 남편이야. 저 돈 다 내 거라고.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인상을 찌푸리며 욕을 했습니다. 아저씨, 조용히 좀 해요. 미쳤나 봐, 진짜. 박철수는 바닥을 치며 울부짖었습니다. 내가 버린 게 쓰레기가 아니라 황금이었어. 으악. 박철수는 머리카락을 쥐어뜯으며 괴로워했습니다. 자신이 걷어찼던 낡은 바구니, 자신이 내던졌던 늙은 어머니, 그 모든 것이 사실은 자신의 인생을 바꿔줄 로또였다는 사실을 너무 늦게 깨달은 것입니다. 박철수의 눈에 도끼가 서렸습니다. 안 돼. 이대로는 억울해서 못 살아. 다시 찾아올 거야. 내가 남편인데 지가 어쩔 거야? 반은 내놔야지. 그렇고 말고. 박철수가 비틀거리며 찜질방을 나섰습니다. 그의 뒷모습은 초라했지만 눈빛만은 탐욕으로 번들거리고 있었습니다. 가장 화려한 조명 아래 선 김영순과 가장 어두운 밑바닥으로 떨어진 박철수. 두 사람의 운명이 다시 한번 충돌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방송이 나간 후 며칠 뒤 백화점 팝업 스토어의 열기는 고스란히 영순의 본점인 시장 매장으로 이어졌습니다. 옥브랜드형 매장 앞은 아침부터
전국에서 찾아온 손님들로 북새통을 이루고 있었죠. 고급 승용차에서 내린 사모님들과 스마트폰을 든 젊은 아가씨들이 뒤섞여 번호표를 받고 기다리는 진풍경이 벌어졌습니다. 매장 안에서는 직원들이 쉴 새 없이 옷을 포장하고 계산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약하신 분 이쪽으로 안내해 드릴게요. 그때였습니다. 향긋한 커피 향과 섬유 유연제 냄새가 감돌던 매장 입구 쪽에서 악취가 풍겨왔습니다. 며칠은 씻지 않은 듯한 시큼한 땀 냄새와 퀴퀴한 술 냄새가 섞인 고약한 냄새였죠. 손님들이 코를 막으며 양옆으로 갈라졌습니다. 그 길 한가운데로 남루한 등산복 차림의 슬리퍼를 질질 끄는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덥수룩한 수염에 휑한 눈, 바로 박철수였습니다. 매장 입구를 지키던 아르바이트생이 당황하며 막아섰습니다. 손님 죄송하지만 예약 안 하셨으면 입장이 곤란하신데요. 냄새 때문에 다른 손님들이. 박철수가 아르바이트생의 어깨를 거칠게 밀치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비켜. 내가 손님이야? 내가 여기 주인이야, 임마. 어디서 감히 주인을 막아? 박철수의 목소리가 쩌렁쩌렁 울리자 매장 안의 시선이 일제히 그에게 쏠렸습니다. 우아하게 옷을 고르던 손님들이 기겁하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직원이 다시 한번 제지하려 하자 박철수가 삿대질을 하며 소리쳤습니다. 아, 김영순 나와. 남편이 왔는데 코빼기도 안 보여? 돈 좀 벌었다고 서방님을 무시해? 남편이라는 단어에 장내가 술렁였습니다. 손님들이 수군거리며 핸드폰을 꺼내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뭐야? 저 노숙자 같은 아저씨가 김영순 대표 남편이래? 어머, 말도 안 돼. 방송에서는 시어머니랑 둘이 산다고 했잖아. 박철수는 사람들이 카메라를 들이대자 이때다 싶어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는 억울하다는 듯 가슴을 치며 통곡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여러분,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저 여자가 방송에서는 천사표인 척하지만 다 가식입니다. 돈 벌더니 조강지쳐 버리듯이 남편을 내쫓았어요. 치매 걸린 시어머니도 사실은 제가 다 모셨는데 이제 와서 지가 효부인 척 쇼를 하는 겁니다. 뻔뻔하기 짝이 없는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정을 모르는 손님들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박철수와 매장 안쪽을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브랜드 이미지에 먹칠을 하려는 박철수의 치졸한 수작이었죠. 그때 매장 한쪽에서 라이브 방송을 하던 미진이 참다 못해 나섰습니다. 미진이 카메라를 박철수에게 들이대며 쏘아붙였습니다. 아저씨, 지금 무슨 헛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영순 대표님이 쫓겨날 때 제가 다 봤는데 아저씨가 내 연녀랑 살겠다고 내쫓았잖아요. 시어머니 요양원에 버린 것도 아저씨잖아요. 박철수가 당황하여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야? 너 그때 그 꼬맹이냐? 이게 어디서 어른한테 눈을 불하려. 박철수가 미진에게 달려들려 하자 주변에 있던 손님들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야, 경찰 불러요. 박철수는 이판사판이라는 듯 진열대를 향해 돌진했습니다. 그가 팔을 휘두르자 마네킹에 걸려있던 수십만 원짜리 고급 니트들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이깟 옷이 뭐라고. 이게 다 내 돈으로 만든 거야. 내 집 판 돈 내놔. 박철수가 바닥에 떨어진 붉은색 카디건을 발로 짓밟았습니다. 옥분에 피땀이 서린 영순이 밤새워 만든 그 귀한 옷이 박철수의 더러운 슬리퍼 밑에서 뭉개지고 있었습니다. 미진이 옷을 뺏으려 하자 박철수가 미진을 거칠게 밀쳤습니다. 저리 안 꺼져? 이것도 다 부숴버릴 거야. 와장창. 진열장이 넘어지며 거울이 박살났습니다. 매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소식을 들은 건어물 가게 박 사장과 시장 상인들이 빗자루와 대걸레를 들고 달려왔습니다. 이봐, 당신 여기서 뭐 하는 짓이야? 박 사장이 소리치자 박철수는 다시 바닥에 드러누워 배를 까뒤집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배째라는 식이었죠. 못 나가. 이 여자 재산 반은 내 거라고. 내가 이 가게 지분 절반을 받기 전까진 한 발자국도 안 움직여. 상인들도 섣불리 건드리지 못하고 씩씩거리고만 있을 때였습니다. 또각또각 소란스러운 매장에 차가운 구두 굽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깨진 유리 조각을 밟으며 걸어오는 사람, 김영순이었습니다. 그녀는 2층 집무실에서 CCTV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죠. 하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당황이나 분노 대신 서늘한 냉기만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김영순이 등장하자 웅성거리던 손님들이 조용해졌습니다. 바닥에 누워있던 박철수가 슬그머니 눈을 떴습니다. 세련된 정장 차림의 영순이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알던 부엌에서 쭈그리고 앉아 밥을 먹던 그 초라한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박철수가 벌떡 일어나 영순의 바짓가랑이를 잡으려 했습니다. 태도가 180도 돌변했죠. 여보, 영순아, 나야, 당신 철수. 아이고, 내가 잠시 미쳤었나 봐. 우리 다시 잘해보자, 응? 박철수의 손이 영순의 옷깃에 닿으려던 찰나였습니다. 치워. 김영순의 입에서 나온 말은 짧고 단호했습니다. 영순이 눈짓을 보내자 뒤에 대기하고 있던 사설 경호원 2명이 박철수의 양팔을 낚아채 뒤로 꺾었습니다. 으악, 뭐야? 나 이 여자 남편이야. 박철수가 발버둥 쳤지만 건장한 경호원들을 당해낼 수는 없었습니다. 박철수는 무릎이 꿇린 채 영순을 올려다보아야 했습니다. 영순이 허리를 숙여 박철수와 눈을 맞췄습니다. 경멸조차 아깝다는 듯한 무표정한 얼굴이었습니다. 남편? 당신 입으로 그랬잖아. 냄새나는 늙은 여편네라고. 꼴 보기 싫으니까 꺼지라고. 박철수가 비굴하게 웃으며 변명했습니다. 아유 여보, 그건 내가 실수한 거지. 그래도 우리가 산 세월이 30년인데. 영순이 품 안에서 꼬깃꼬깃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지분? 재산 분할? 그래, 따질 건 확실히 따져야지. 당신이 그렇게 법을 좋아하니 나도 법대로 해줄게. 박철수의 눈이 서류 봉투에 고정되었습니다. 뭔가 불길한 예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게 뭔데? 영순이 봉투에서 낡은 종이 한 장을 꺼내 박철수의 면전에 펼쳐 보였습니다. 누렇게 바랜 종이 위에는 박철수의 삐뚤빼뚤한 글씨와 지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영순이 서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기억 안 나? 당신이 내쫓던 날 어머니 병원비 내기 싫다고 썼던 거. 종이에 적힌 제목을 본 박철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것은 박철수가 스스로 파놓은 무덤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매장 안의 정적 속에서 영순의 목소리가 판결문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이제 계산을 시작해볼까? 김영순의 손끝이 박철수의 숨통을 조여오고 있었습니다. 난장판이 된 매장 한가운데 승자와 패자의 위치는 이미 완벽하게 뒤바뀌어 있었습니다. 매장 안에는 숨막히는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바닥에 무릎을 꿇은 박철수는 영순이 꺼낸 누런 서류 봉투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그의 등줄기로 식은 땀이 한 방울 흘러내렸습니다. 영순이 봉투에서 낡은 종이 한 장을 꺼내 박철수의 코앞에 흔들며 차갑게 물었습니다. 왜? 눈이 침침해서 잘 안 보여? 내가 읽어줄까? 영순이 종이를 쫙 펼쳤습니다. 그것은 박철수가 이혼 도장을 찍던 날
짐짝처럼 느껴지던 치매 노모와 푼돈 한 푼 없는 아내를 떼어내기 위해 직접 썼던 각서였습니다. 영순이 또렷한 목소리로 각서 내용을 읽어내려갔습니다. 위자료 및 재산분할 포기 각서. 또한 본인 박철수는 모친 최옥분에 대한 모든 부양 의무를 포기하며 모친 소유의 가재도구 및 상속 지분 일체를 처 김영순에게 양도한다. 영순이 종이를 박철수의 얼굴에 툭 던지며 비웃었습니다. 기억나지? 어머니 똥오줌 받아내기 싫어서, 요양병원비 내기 싫어서 당신 손으로 쓰고 지장까지 찍었잖아. 어머니가 가진 건 다 쓰레기니까 나보고 치우라며? 박철수의 얼굴이 흙빛으로 변했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건 그때 상황이. 영순이 박철수의 말을 자르며 매섭게 쏘아붙였습니다. 변명하지 마. 당신이 쓰레기라고 버린 그 짐 속에 어머니가 평생 목숨 걸고 지킨 염색 비범 노트가 있었어. 이 브랜드의 핵심 기술이 바로 거기서 나왔다고. 그러니까 법적으로나 도의적으로나 당신 지분은 먼지 한 톨만큼도 없어. 박철수는 말문이 막힌 듯 뻐끔거렸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물러설 수는 없다는 듯 억지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래도 내가 옥분 여사 친아들이잖아. 피가 물보다 진한데 어떻게 남남인 내가 다 가질 수가 있어? 이건 무효야. 내가 소송 걸면 너도 골치 아플걸? 뻔뻔함이 극에 달한 박철수의 말에 구경하던 손님들이 혀를 찼습니다. 영수는 기가 차다는 듯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소송? 그래, 좋아. 영순이 카운터에 있는 직원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직원이 버튼을 누르자 매장 곳곳에 설치된 고성능 스피커에서 조금 전 박철수가 난동을 부릴 때 녹음된 목소리가 쩌렁쩌렁 울려 퍼졌습니다. 박철수의 목소리가 매장을 가득 채우자 박철수는 귀를 틀어막으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꺼. 당장 안 꺼. 영순이 팔짱을 끼고 서늘하게 말했습니다. 들었지? 당신 입으로 다 자백했네. 조강지쳐버리고 어머니 유기한 페류나라고. 이 녹음 파일이랑 CCTV 영상 그리고 저 각서까지 법원에 제출하면 판사가 누구 손을 들어줄까? 박철수는 그제야 사태 파악이 된 듯 바닥에 넙죽 엎드렸습니다. 자존심이고 뭐고 다 내팽개친 비굴한 모습이었습니다. 여보, 영순아, 내가 잘못했어. 내가 잠시 돈에 눈이 멀어서 미쳤었나 봐. 한 번만 용서해줘. 우리 좋았잖아. 응? 내가 앞으로 평생 속죄하며 살게. 제발 신고만 하지 말아줘. 박철수가 영순의 구두를 붙잡고 울먹였습니다. 하지만 영순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러운 벌레가 닿았다는 듯 발을 뒤로 뺐습니다. 좋았던 적? 당신한테는 있었는지 몰라도 나한테는 지옥이었어. 속죄? 당신 같은 사람은 감옥 가서 하는 게 속죄야. 그때 매장 밖에서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곧이어 제복을 입은 경찰관 2명이 인파를 해치고 들어왔습니다. 신고받고 왔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영순이 흐트러짐 없는 자세로 경찰관에게 다가갔습니다. 이 사람입니다. 업무방해, 재물손괴, 그리고 모욕죄로 현행범 신고합니다. 증거는 여기 다 있습니다. 영순이 녹음 파일이 담긴 USB와 깨진 진열장, 짓밟힌 옷들을 가리켰습니다. 경찰관들이 박철수의 양팔을 거칠게 낚아채 일으켜 세웠습니다. 박철수 씨, 당신을 현행범으로 체포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박철수가 경찰관의 손을 뿌리치려고 발버둥 쳤습니다. 이거 안 나? 나 이 여자 남편이야. 부부 싸움 좀 한 거라고. 여보, 말 좀 해봐.
영수는 경찰관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법대로 엄벌에 처해주세요. 합의는 절대 없습니다. 안 돼. 영순아, 한 번만 봐줘. 나 감옥 가기 싫어. 으악. 박철수는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질질 끌려나갔습니다. 그의 비명소리가 매장 밖 시장 골목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매장 밖에는 소식을 듣고 달려온 시장 상인들이 잔뜩 모여 있었습니다. 건어물 가게 박 사장의 손에는 굵은 소금이 가득 담긴 빨간 바가지가 들려 있었죠. 생선 가게 아주머니들도 고무장갑을 낀 채 씩씩거리고 있었습니다. 박철수가 경찰차에 태워지려는 순간 박 사장이 소리쳤습니다. 에이, 퇴. 인면수심도 유분수지. 지가 버린 마누라가 성공하니까 이제 와서 숟가락을 얹으려 해? 옛다 소금이나 먹어라. 촥! 박 사장이 힘껏 뿌린 굵은 소금이 박철수의 얼굴과 몸에 우수수 쏟아졌습니다. 옆에 있던 생선 가게 아주머니들도 질세라 소리쳤습니다. 다시는 우리 시장에 얼씬도 하지 마. 한 번만 더 오면 그땐 생선 썩은 물을 부어버릴 테니까. 천벌 받을 놈. 상인들의 야유와 욕설이 빗발쳤습니다. 박철수는 소금 범벅이 된 채 고개도 들지 못하고 경찰차 뒷좌석에 구겨지듯 태워졌습니다. 이잉. 경찰차가 경광등을 번쩍이며 시장 골목을 빠져나갔습니다. 박철수의 모습이 사라질 때까지 상인들은 분이 안 풀리는지 씩씩거렸습니다. 매장 안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바닥에는 깨진 유리 조각과 짓밟힌 옷들, 그리고 박철수가 흘리고 간 더러운 눈물 자국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놀란 손님들은 아직도 웅성거리고 있었죠. 영순이 헝클어진 머리를 매만지고 손님들 앞으로 걸어나갔습니다. 그리고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귀한 시간 내서 오셨는데 불미스러운 꼴을 보여드렸네요. 많이 놀라셨죠? 영순의 진심 어린 사과에 손님들의 표정이 풀렸습니다. 아니에요, 대표님. 우리가 더 속이 시원하던데요, 뭘. 맞아요. 저런 사람은 콩밥 좀 먹어야 해요. 힘내세요, 대표님. 손님들이 하나둘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영순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자신을 믿고 지지해주는 사람들이 이렇게나 많다는 사실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소란이 있었지만 저희 옥분핸드 영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보여주신 믿음, 더 좋은 옷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영수는 직원들을 독려해 매장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직원들이 빗자루를 들고 나서자 영순이 빗자루를 빼앗아 들었습니다. 아니에요. 이건 제가 치울게요. 영수는 묵묵히 바닥을 쓸었습니다. 깨진 유리를 치우고 박철수의 발자국이 남은 바닥을 걸레로 빡빡 문질렀습니다. 단순히 청소를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지난 30년 자신을 짓눌렀던 지긋지긋한 악연의 찌꺼기를 제 손으로 깨끗이 닦아내는 의식이었습니다. 쓱싹 쓱싹 걸레질 소리가 경쾌하게 울렸습니다. 바닥이 본래의 광택을 되찾을수록 영순의 얼굴도 밝아졌습니다. 청소를 마친 영순은 매장 한가운데 섰습니다. 창밖으로 멀어지는 경찰차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었습니다. 더 이상 눈물도 미련도 없었습니다. 영순이 크게 심호흡을 했습니다. 가슴속에 묵직하게 얹혀있던 돌덩이가 쑥 내려가는 기분이었습니다. 후, 영순이 고개를 돌려 매장 벽에 걸린 붉은색 니트를 바라보았습니다. 조명을 받아 붉게 타오르는 옷이 마치 영순에게 잘했다고, 이제 진짜 네 인생을 살라고 말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영순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비로소 그녀는 자유였습니다. 누구의 아내도 며느리도 아닌
온전한 김영순으로 다시 태어난 밤이었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은 강산도 변하게 한다지만 김영순의 인생은 천지개벽 수준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부르릉. 소음 하나 없는 최고급 세단이 서울 도심을 미끄러지듯 달리고 있었습니다. 뒷좌석에 앉은 김영수는 태블릿 PC로 프랑스어 계약서를 검토하고 있었죠. 그녀의 몸을 감싸고 있는 것은 시어머니 옥분의 비법으로 염색한 깊고 우아한 미드나잇 블루 색상의 캐시미어 코트였습니다. 앞좌석에 앉은 수행 비서가 백미러를 통해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대표님, 파리 갤러리 라파에트 백화점 미팅건 말인데요. 현지 반응이 아주 뜨겁답니다. K-니트의 기적이라며 메인 쇼윈도를 내주겠다고 난리라네요. 김영순이 안경을 고쳤으며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요? 어머니가 파리 유학을 꿈꾸시던 게 엊그제 같은데 정말 꿈만 같네요. 미진 팀장, 이번 수출 계약 꼼꼼하게 챙겨줘요. 어머니 이름에 먹칠하면 안 되니까. 비서실장이 된 이미진이 씩씩하게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대표님. 제가 누굽니까? 옥브랜드 영의 창립 멤버잖아요. 이번 계약 성사되면 우리 직원들 다 데리고 파리 워크숍 가는 거 잊으시면 안 돼요. 차 안에는 기분 좋은 웃음소리가 감돌았습니다. 시장통 단칸방에서 쭈그리고 앉아 시를 삼던 그 처절했던 시간들이 이제는 아름다운 훈장처럼 느껴졌습니다. 차는 어느덧 서울역 앞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신호대기에 걸려 차가 멈춰 섰을 때였습니다. 창밖으로 매서운 겨울바람이 불고 있었죠. 영수는 무심코 차창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서울역 광장 한쪽 무료 급식소 앞에는 긴 줄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허름한 패딩을 입고 모자를 푹 눌러 쓴 노숙자들이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밥을 배급받기 위해 추위에 떨고 있었죠. 영순의 시선이 무리 중 한 남자에게서 멈췄습니다. 다 해진 등산복에 한쪽이 터진 슬리퍼, 덥수룩하게 자란 수염에 초점을 잃은 휑한 눈동자. 남자는 식판을 들고 배식구 앞을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배식이 늦어진다며 앞사람에게 욕을 퍼붓고 있었죠. 아, 진짜. 빨리 좀 줍시다. 배고파 죽겠는데. 익숙한 목소리, 익숙한 짜증. 영순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박철수였습니다. 내 연녀에게 버림받고 전 재산을 날린 뒤 감옥까지 다녀와 완전히 사회에서 매장당한 박철수. 그가 서울역 노숙자가 되어 썩은 동태눈을 하고 서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박철수가 고개를 돌리다 우연히 도로에 서 있는 영순의 차를 발견했습니다. 검은색 세단은 흔했지만 뒷좌석 창문이 살짝 내려가 있어 영순의 얼굴이 보였던 겁니다. 박철수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식판을 든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영순이? 박철수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비볐습니다. 3년 전 자신이 쫓아냈던 초라한 아내는 온데간데 없고 귀부인 같은 자태의 여자가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었으니까요. 박철수가 무의식적으로 차를 향해 한 발짝 다가갔습니다. 여보, 나야. 나 좀 봐줘. 하지만 박철수는 더 이상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차 유리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 비참했기 때문입니다. 떡진 머리, 때 묻은 옷, 냄새나는 몸뚱어리. 감히 저 깨끗한 차 근처에 얼씬도 할 수 없는 시궁창 쥐가 된 자신을 자각한 것이죠. 박철수는 고개를 푹 떨궜습니다. 수치심과 후회가 밀려와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차라리 영순이 자신을 못 보고 지나가길 바랄 뿐이었습니다. 운전기사가 백미러로 영순의 시선을 느꼈는지 물었습니다. 대표님 아는 사람이십니까? 자꾸 이쪽을 쳐다보는데.
창문 올려드릴까요? 영수는 잠시 박철수의 정수리를 바라보았습니다. 30년을 함께 살았던 남자. 한때는 하늘인 줄 알았고, 한때는 세상의 전부인 줄 알았던 남자. 하지만 지금 영순의 눈에 비친 그는 그저 스쳐 지나가는 풍경의 일부일 뿐이었습니다. 미움도 원망도 연민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영순이 천천히 선글라스를 끼며 무미건조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모르는 사람입니다. 출발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차가 부드럽게 출발했습니다. 영수는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멀어지는 차 뒤로 박철수가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하는 모습이 백미러에 작게 비쳤지만 영수는 곧바로 태블릿 PC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녀에게는 검토해야 할 서류가, 만나야 할 바이어가, 그리고 지켜야 할 네 사람들이 더 중요했으니까요. 그때 영순의 핸드폰이 진동했습니다. 최옥부님에게서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영순의 얼굴에 화색이 돌았습니다. 얼른 문자를 확인했습니다. 최고급 요양병원에서 전문 간병인의 도움을 받아보낸 문자였습니다. 우리 딸 영순아, 잘 다녀오너라. 엄마는 걱정 말고 파리 구경 실컷 하고 와. 내 꿈을 이뤄줘서 고맙다. 사랑한다, 내 딸. 투박하지만 진심이 꾹꾹 눌러 담긴 문자에 영순의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영순은 핸드폰 화면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어머니, 다녀올게요. 가서 파리의 색깔, 제가 두 눈에 다 담아올게요. 영수는 옆자리에 놓인 에르메스 가방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여권과 함께 낡아빠진 가죽 노트 한 권이 소중하게 들어 있었습니다. 3년 전 곰팡이 핀 단칸방에서 눈물로 펼쳐보았던 옥분의 디자인 노트였죠. 차는 어느덧 인천공항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탁 트인 바다가 보이고 저 멀리 비행기가 힘차게 날아오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영순이 창문을 조금 내렸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들어왔지만 이제는 춥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원하고 상쾌했습니다. 영순이 눈을 감고 독백했습니다. 용서는 사람이 하는 것이라죠. 하지만 저는 용서 대신 망각을 택했습니다. 짐승을 미워하느라 내 귀한 시간을 쓰는 것조차 아까우니까요. 나는 오늘 어제보다 더 행복해질 겁니다. 공항 출국장. 수많은 취재진이 김영순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대표님, 이번 파리 진출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K니트의 성공 비결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김영수는 당당하게 걸어나갔습니다. 그녀의 발걸음마다 자신감이 묻어났습니다. 그녀는 카메라를 향해, 아니 세상의 모든 김영순들을 향해 환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제 성공 비결은 버려짐을 두려워하지 않은 용기입니다. 낡은 실타래도 다시 엮으면 명품이 될 수 있으니까요. 김영순이 출국 게이트를 통과하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 뒷모습은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답고 거대해 보였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영순 씨의 통쾌한 인생 역전 드라마 가슴 시원하게 들으셨나요? 남편이 쓰레기 취급하며 내던진 낡은 실타래가 사실은 영순 씨의 인생을 황금빛으로 물들일 보물지도였다는 사실이 참 뭉클한 감동으로 다가옵니다. 어쩌면 우리네 인생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늦었다고 생각하는 지금이 사실은 내 안에 숨겨진 가장 화려한 색을 피울 수 있는 골든타임일지도 모릅니다. 영순 씨가 낡은 실을 엮어 세상에 없는 명품을 만들어냈듯 여러분의 지나온 세월과 연륜도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귀한 자산입니다. 부디 오늘 밤은 나를 아프게 했던 기억들은 저 멀리 던져버리시고 영순 씨처럼
당당하고 우아하게 웃는 꿈 꾸시길 바랍니다. 당신은 누군가의 아내나 며느리이기 이전에 그 자체로 가장 빛나는 주인공이니까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